교만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썼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사업은 어떤 개념이며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쿨재팬은 아무래도 한국 따라하기, 한류 따라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류가 잘 나가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일본이 국책 사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쿨재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본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쿨재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쫄딱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좋은 결과를 낸 게 하나도 없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요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주도하에 국책 사업입니다. 쿨재팬은 56개 안건에 대해서 총 1309억엔, 하나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초 쿨재팬은 일본의 문화하고 콘텐츠를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음식, 관광, 제조, 유통, 심지어는 여기에 후쿠시마 홍보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쿨재팬 적자 상황을 보면은 누적 적자는 309억엔, 하나로 약 3천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말 크게 그 적자만 보고 쫄딱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기사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재팬 재기동, 정부 5년 만에 개정 20조엔 규모로 2024년 6월 일본 정부가 쿨재팬 신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코로나 이후에 OTT가 전 세계적으로 좀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은 서브컬처라고 해서 좀 평가절하되고 좀 매니아 문화, 오타쿠 문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OTT가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OTT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같이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발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까지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일반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걸 보고 일본 정부가 야, 이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쿨재팬을 전략을 새롭게 짜서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새롭게 쿨재팬에 대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일본의 네티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없어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보면은 다 안 좋은 성과만 냈고 이번에 발표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돈을 투자하겠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 위성방송 사업체하고 손을 잡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위성방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넷플릭스에 밀려서 이 위성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러한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쿨재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따라하기, 한류 따라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한류는 국책 사업이다. 한국 정부가 정말 큰 돈을 대주고 밀어줘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거다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반대잖아요. 한국 정부가 밀어주거나 돈 대주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무슨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오히려 한류를 방해까지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한국 정부가 밀어줘서 그렇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일본의 쿨재팬이 진짜 국책 사업이고 일본 정부가 정말 커다란 돈으로 밀어줘서 한 그러한 국책 사업. 그런데 한국을 따라했지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신전략 쿨재팬도
아무래도 좀 망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로 인해 해외에서 K-팝 인기가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왜 유독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이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일본의 더빙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영화나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 자막 없이 대부분 더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예전 같은 경우 TV에서 이제 영화가 방송되고 할 때 외국 영화가 이제 성우들이 더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한 더빙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좀 자막을 보면서 좀 영화를 보기보다는 좀 더빙된 그러한 영화를 보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더빙을 했죠. 아무래도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더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일본도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를 더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주인공들 목소리, 캐릭터의 목소리들은 전문 성우가 더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여기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노래는 무명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좀 논란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좀 찾아보시면은 한국 가수가 부른 이 노래하고 일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은 형편없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못 부르는 가수를 섭외를 해서 이게 녹음을 했나? 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형편없는 그러한 노래 실력의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 가수가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무명 가수라고 합니다. 무명 가수를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줄거리 내용과 그 노래가 이제 좀 같이 맞물려서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노래가 딱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그 카타르시스를 쫙 느낄 수 있는 좀 그러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내용상.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래 자체가 너무 못 부르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가 힘든 거죠.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제가 보면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노래를 너무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인기를 끌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더빙 문화가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좀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 뉴스에서 이제 외국인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다 보니까 보통은 외국인들 인터뷰하면은 밑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조차도 전문 성우가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쯤에 크게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팀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고생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여고생이 대답한 질문은 뭐 일본의 문화도 한국에서 인기가 있고 뭐 일본에 가보고 싶고 일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성우가 더빙한 내용은 일본 싫다, 일본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느냐 뭐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터뷰하는 여고생의 그 목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방송이 좀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정말 크게 항의가 있었던,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알려지고 해서 크게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지금 일본 뉴스나 일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만 들리고 외국인이 말하는 그 원본의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끔 지금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에서는 이러한 더빙 문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토요타 그룹이 일본 음악 산업 지원을 선언했는데
작가님 보시기에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제가 좀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가 일본 음악 업계의 글로벌화 지원 프로젝트의 시동. 일본 음악이 세계를 드라이브한다. 해외 판매 거점 활용도. 토요타가 이제 일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크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한 발언을 좀 보면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세계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음악적인 그런 감성을 이제 자동차에 입히겠다. 그러한 감성을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보면은 학생 인재 발굴과 육성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학생 인재를 발굴과 육성한다라는 건 교육 사업입니다. 토요타가 느닷없이 음악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한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교육 사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교육 사업인데 토요타가 어느 날 갑자기 음악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실용음악과라는 게 대학에 생겨났잖아요. 좀 실용음악이라는 좀 이상한 이름으로 학과 이름이 정해지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실용음악과라는 게 한 20년 전쯤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부터 쭉 이어지면서 이제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또 음악학과가 또 생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인 그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런 교육을 걸치면서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굉장히 빛나는 보석들이 발견이 돼서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 그 사업을 펼치면서 좀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육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업계 신인 육성, 크리에이터 육성, 이렇게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거는 신인 발굴 뭐 이런 거는 그 음악 레이블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인을 발굴하고 또 이 신인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하는 거는 이제 업계에서 하는 건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러한 음악 사업, 뮤직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요타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가장 높은 확률로 실패한다.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굉장히 좀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높을 확률은 아니지만 성공할 그러한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음악이라는 그게 좀 아무래도 좀 오타쿠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타쿠 이미지가 토요타라는 브랜드에 씌워져서 토요타는 오타쿠다라는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가 씌워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요타가 이러한 도전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성도 있고 좀 실패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문화산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로 인해 일본 문화산업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도, 시세이도도, 쿄세도 광고주는 일본 음악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응원단이 될까? 토요타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일본의 음악을 세계화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시세이도라는 화장품 회사는 그 한국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걸그룹 XG를 기용을 해가지고 자사 제품 그 광고에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그 자외선 차단제나 뭐 이러한 것들 경우에는 뭐 모델이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나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보통인데, 이제 아이돌을 기용을 해서 광고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또 화장품 회사 세키세이 역시 남자 아이돌 넘버아이라는 남자 아이돌을 기용을 해서 이제 음악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이돌을 모델로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보면은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반대잖아요. 보통은 아무래도 유명한 그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자사의 제품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하는 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이미지에 이제 아이돌을 넣어서 이제 아이돌을 홍보하겠다 같이라는 건데,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제품의 판매가 해외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판매, 좀 높아지고 있는 인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숟가락 얹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무명의 아이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돌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뮤지션을 자사 제품에 얹어서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일본 음악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짧은 광고 안에 잠깐 나오는 그 모델, 잠깐 나오는 그 일본의 음악을 듣고 이걸 듣고 열광하는 해외 팬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댓글 달린 게 좀 제가 재밌게 본 댓글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그 일본 정부가 쿨재팬을 새롭게 재편해서 다시 쿨재팬 재가동하겠다라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토요타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이 이걸 하는 건 아니냐, 그러한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쿨재팬에 뛰어들어서 이제 해먹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기업들이 쿨재팬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러한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더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한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그 계기는 일본에서 시작한 한류라고 뭐 볼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처음에 그 겨울 연가가 데이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다른 드라마들도 히트를 하고, 그 다음에 K-팝이 인기를 얻고,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전 세계로 한류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무래도 일본 그 한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한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 중에서는. 그래서 일본 덕분에 이제 한국 문화는 세계화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 음식이 외식은 물론 가정식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아무래도 뭐 한류의 영향이죠. 예전에는 뭐 김치 정도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그 흔하게 먹는 그런 음식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별의별 음식을 다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뭐 거의 다 일본인들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한국 음식들을 팔아요. 뭐 비빔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 또 뭐 한국 불고기 도시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가보면은 한국 코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한국 식품들 판매를 하고, 또 한국의 어떤 뭐 그 한국에서 수입한 그런 음식들, 식품들, 그러한 것들 특별 코너 마련해서 팔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일본 전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한류의 영향이 강해지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서도 좀 일반화가 된 거죠.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최근에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는 게 한국 식당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식당.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식당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일본 식당, 일본 이자카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식당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러한 식당들이 일본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일본인들이 그 한국 음식을 이제 좋아하게 됐고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서점에는 꼭 들립니다. 어떤 책이 있는지.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정말 놀랍게도 한국 역사를 배우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사극 있잖아요. 그 사극을 그 시대별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극에 나온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책들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러한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국 문학 작품들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뭐 연예인들 소개하는 책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국 문학 작품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면서 뭐 일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문학 작품이 일본에서도 크게 붐이 일고 있고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로 이제 한류라는 게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굉장히 크게 저변에 깔려 있는 대중문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였더라? 뭐 한류는 뭐 한 10년 안에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을 훨씬 더 넘어서 지금은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전문가들도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좀 한류에 숙제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역시도 그러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무래도 아이돌 쪽에 좀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K-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아이돌 중심의 음악, 그래서 K-팝 하면은 아이돌 음악, 좀 이러한 이미지가 생겨나서 아무래도 음악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 미국인 친구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에는 3가지 종류의 음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댄스 음악, 발라드, 그리고 트로트,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로 듣는 음악이 이 3가지의 종류의 음악밖에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뭐 락 듣는 사람 있나요? 락 안 듣습니다. 뭐 다른 뭐 재즈 듣는 사람 있나요? 재즈 안 듣습니다. 뭐 클래시컬 음악 듣는 사람 있나요? 안 듣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수 중에 소수만 즐기는 문화지 대중문화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한류의 숙제라고 한다면은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일본 문화 뭐 전락했다, 이제 뭐 한국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일본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문화 강국입니다. 굉장히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재즈 매니아면서 재즈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재즈 뮤지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즈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가 일본 사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그리고 재즈 음반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의 다양성이 굉장히 일본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다양화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류가 좀 더
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그리고 한류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 문화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케이팝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라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재즈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 뭐 이러한 음악들도 뭐 펑키 뭐 락 뭐 이러한 음악들도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언 만화가가 7월 5일은 대재앙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는 7월 5일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7월 중에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7월 5일이라고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7월 5일 아무런 사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잘 지나가서 지금 8월 달까지 넘어왔습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재미로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7월 5일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 소문 때문에 해외 관광객, 특히 홍콩 쪽인가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관광을 캔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관광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 좀 이것 때문에 이 작가나 그 출판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러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무사하게 모두가 이제 무사하게 잘 지나갔으니까 좋은 건데 오히려 이제 무사하지 못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 좀 이상한 그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말부터 토카라 제도 부근에서 10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일부는 진도 6까지도 기록됐는데 이를 대재앙의 전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전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대지진의 전조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캄차카 근처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해 일본 북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는데 현재 일본 내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꽤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가운데서 또 러시아 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도 또 지진이 또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90년에서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194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는 2030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70에서 80%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80%다라고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가, 일본 언론,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홋카이도에 몇 주 동안 있다가 왔는데 홋카이도에서도 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작은 지진이죠. 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지진이 발생을 해서 TV 보고 있다 보면은 뭐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게 계속 뜨고 이게 홋카이도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좀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에 떠는 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지 어떤 감정행동 변화가 감지되나요? 일본에서 최근에 지진 대피용 쉘터
그러니까 지진이 벌어졌을 때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 거기다가 뭐 약간의 식량 같은 것도 저장해 두고 좀 그러한 쉘터가 좀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의 수준에 맞게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서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고양 납부라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세금을 내면은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그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은 지진 대피용 쉘터를 상품으로 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피라고 할까 그러한 준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갔을 때 제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왜 사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지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진이 벌어지면은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 가스레인지 정도는 휴대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면서 이걸 구입을 하더라고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인들의 행동 변화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기록적 폭염, 앵고, 외국인 대상 이중 가격, 기타 이상 기후 현상 등이 겹치며 일본의 관광 수요가 위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관광객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뭐 타격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일본의 내수 시장, 특히 관광지에서 좀 타격을 조금 받는 정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7월 5일 대지진설로 인해서 뭐 홍콩에서 사람들이 캔슬을 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것도 동아시아 쪽에서만 좀 영향을 주는 것 뿐이지 다른 나라 서양 쪽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지진에 대한 것들 뭐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끼칠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중 가격제라던가 숙박세라던가 출국세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받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크게 활성화되고 일반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성비로 찾는 나라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위협보다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 일본인들의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행동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 일본 정치 구조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그 화제를 일으킨 정당, 참정당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말 크게 논란을 일으켰고 화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참여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참정당 때문에 일본의 그 다른 정당들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참정당이 이제 크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번 참여 선거 당시에 자민당의 표가 이제 참정당으로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자민당도 부랴부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 참정당 때문에 일본 전체 정당, 일본 전체 정치가 우편향돼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참정당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참정당의 급부상은 기존 보수 여당에 어떤 압박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책 노선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정당이 외국인 배제, 이제 외국인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받으면 안 된다. 이들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의원 선거 때 그 자민당도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급하게 좀 부랴부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당한테 꽤 많은 표를 뺏겼어요. 그만큼 참정당이 정말 강하게 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다른 일본 정당들에게도 꽤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극우화돼 가는데 참정당이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된다면은 자민당도 점점 더 이 정책이 국가화될 수밖에 없겠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참정당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참정당을 지지하고 참정당에게 표를 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정당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한 쪽이니까 아무래도 자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좀 그런 쪽으로 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현실화돼 가고 있고, 참정당과 같은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 외국인 배제, 전통 회복을 주장하며 힘을 얻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시도는 좌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참정당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일본의 전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참정당이 내세우는 헌법 개정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황당합니다.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며 성씨를 똑같이 해야 한다. 이거는 부부 동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부 동성은 일본의 정통 문화가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정말 많은 그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 동성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부부 동성을 법률로 강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한쪽의 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부 동성을 강제화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서양 따라한다고 생긴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은 뭐 교육에 있어서 교육 치거 등 애국심 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이제 되살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다시금 일본을 이제 예전에 제국주의 일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죠. 일본은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뭐 일본 버블 당시 때부터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사는 그런 남성들이라거나 뭐 그러한 남성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미 예전부터 일본은 다문화 사회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3D 직종. 일본은 아무래도 지금 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3D 직종이라던가 좀 기피하는 그러한 직종에는 일본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없으면은 이러한 직종은 굴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일본 편의점, 일본 도쿄 중심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은 거기서 알바하는 일본인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특히 서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쪽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일본어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이 친절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편의점이 좀 3D 쪽에 속합니다.
그 돈도 좀 적게 받고 하는 일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쿄 중심가에 가다 보면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좀 이런 거 봤을 때 참정당에서 이제 외국인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외국인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일본의 산업이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국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인력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더 좋은 외국인,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참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은 일본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조선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간다고 다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정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각 개편이나 총리 교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일본의 총리 관저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참의원 선거 대패, 그리고 그 전에는 도쿄 도의원 선거 대패, 또 그 전에는 중의원 선거 대패. 이제 요거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둬라라는 압박이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민당의 참의원, 중의원 의원들의 80% 정도가 이시바 총리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시민들은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야당들은 이제 그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야당들도 이시바를 응원하면서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자민당에서도 정말 좀 소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말 극우적인 사람이 총리가 되고 일본 사회는 정말 극우 사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차기 일본 총리가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의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기 총리 누가 되면 좋겠냐라는 설문에 1위가 타카이치 사나에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 있고 그리고 자민당에서 타카이치 사나에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시바가 퇴진하게 된다라면은 타카이치 사나에가 다음 차기 총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베보다도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한국이 기어오른다 뭐 이러한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혐한 정서가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좀 그리고 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 아까 그 참정당 말씀을 드렸는데 참정당이 하는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아베 총리 시절 그때보다도 더 극우화된 그때보다도 더 혐한 정서가 강한 그러한 일본 정치, 일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일본 시민들이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일본의 야당까지도 이시바 총리를 응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8월 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제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8월 한 달 동안
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계속 총리로서 남아있게 된다면은 일본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시바 총리가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러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일본한테 있어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일본 구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린 그러한 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시바가 그걸 해결을 한다? 그럼 안 되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시바가 계속 총리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한일 관계는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다라면은 모든 게 깨져버리게 되는 거고 이게 다시 혐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자민당원이 투표한 지지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시바가 31%, 타카이치가 28%, 코이즈미가 14%.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당시에 총리가 됐죠. 그런데 굉장히 좀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다. 이시바가 그 총재가 된 게 의외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또 미국 측에서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라서 좀 우려된다. 총리가 되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당시에 이시바가 총리가 된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는 미국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그 총리가 되든지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타카이치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혐오 정서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제어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의 특징이 있다면은 내부의 불만이 쌓이면은 이걸 외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게 외국인이 타겟이 되잖아요. 한 가지 정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관동 대지진. 이게 이제 내부의 불만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외부로 돌리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깃이 이제 조선인이 된 거고, 뭐 이러한 것들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일본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 내부의 불만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게 이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정당이 일본에서 지지를 받은 것도 이제 참정당이 주장하는 게 외국인 배제,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이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참정당을 또 지지하게 되는 거고,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오버투어리즘도 하나의 외국인 혐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일본에 오고 있고,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돈이 많아요. 돈을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여기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영국 언론에서 작년인가쯤에 그러한 보도를 했어요. 일본인들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뭐 제기하고 이중가격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그 외국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실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일본인들이 뭐 자신들이 좀 점점 어려운 생활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불만을 외국인들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용을 하면 이용을 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참정당이 외국인 배제, 아무래도 외국인 혐오, 이거 갈라치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표를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본 정치계의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참의원 선거 결과를 계기로 일본 여당이 약화된다면 향후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아시아 안보 협력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실시한 일본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자민당이 가장 높습니다. 21%. 그런데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하고 합치면은 25%의 지지율이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본에서 여당이 약화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민당이 계속 뭐 정권을 계속 쥐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바가 퇴진하고 뭐 타카이치라던가 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그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은 뭐 아무래도 친미가 되겠죠. 친미. 아베처럼 굉장히 그 굴욕적인 외교, 저자세 외교 하면서 친미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아에서의 그 안보 협력 관계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3명 중 2명이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일본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한국에서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의 3명 중에 2명이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일본에도 알려졌고 일본에서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나이대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선진국이었던 잘 나갔던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버블이 꺼진 이후에 이제 계속 추락하는 일본만 보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이렇게 참 꺼져가는 불꽃 뭐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한류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을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문화 선진국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더 이상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본 전 국민에게 정말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성매매를 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이 한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남성이 이제 한국에 가서 기생관광하고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널리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일본의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간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아마 정말 크게 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크게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뭐 이러한 것을 크게 각인시킨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본 2030 세대는 왜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나요? 아무래도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버블 이후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 계속 추락하다 보니까, 추락하는 일본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한국을 봤을 때는 한국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은 선진국, 문화 선진국, 특히 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그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이 좋으니까 좀 뭐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러한 일본인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성들이 많이 좀 있겠죠.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중심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러한 사람들도 나왔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서양 국가에서 일본 여성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일본 경제하고 좀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일본에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 거리의 여성들이 정말 급격하게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 이러한 거리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단속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 경찰, 시민,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 거리에 여성들이 모이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자. 그리고 조명을 좀 더 밝게 하자. 가로등 조명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니까 이 여성들이 그 거리에 모이지 못할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그 거리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거리에서 그 여성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뭐 괜찮을 텐데 이 여성들이 해외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을 나가는데 주로 원정을 나가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홍콩, 그리고 한국까지 뭐 이렇게 오고 있다 보니까 좀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에서 AV 여배우가 뭐 체포를 당하거나 이러한 일도 좀 몇 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본에서도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전락을 했나? 라면서 좀 한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일본 여성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여성, 정말 선량한 일반인 여성까지도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꽤 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이러한 비자 관련해서 좀 상담을 하는 사무소가 있는데 입국 거부에 대한 상담이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한 8배 정도가 그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여성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의 나라였던 일본이 요즘 돈 관련 사기, 특히 속이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아무래도 이것도 경제하고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다 돈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진 좀 논란이 됐던, 좀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논란이 됐던 그러한 사기라고 할까? 그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대만 사람인가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거스름돈을 받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서 나중에 봤더니 500엔이 아니라 한국돈 500원이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야, 이거 한국 관광객들이 500원 푼 거 아니냐. 이거 악의적으로 500원을 일본에 와서 사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일이 좀 있었잖아요. 자판기 500원 사건. 이제 500원에 좀 구멍을 좀 뚫으면은 일본 500엔하고 이제 무게가 맞기 때문에 그러한 500원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이 돼서 일본 자판기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범인을 잡고 봤더니 중국인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국인이 했다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인한테 몽땅 뒤집어 씌웠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범인은 중국인이었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500원이 나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인터넷상에서 좀 댓글들이 좀 달린 게 있는데,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500원을 대량으로 환전해서 들어오는 일본인들이 있다. 좀 이러한 댓글이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의도적으로 한국에 와서 500원을 환전을 해서 이걸 일부러 사용하는 일본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슬름 돈을 주는 가게 주인도 이걸 알고 주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주는 건지 이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 경제 상황은 아무래도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주가도 뭐 오르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잘 나가도 일본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엔저 때문에, 대기업은 엔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그 제품들의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문을 닫는 그러한 중소기업도 많고, 좀 이렇게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양극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좀 잘 버는 사람은 뭐 잘 버는 대로 잘 살고, 이제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낙수 효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펼치고, 엔저 정책, 아베노믹스 펼치면서 이제 낙수 효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낙수 효과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게 증명이 됐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뭐 한국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이중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 이거는 뭐 일본 정부나 일본의 그 업자들이나 다들 얘기하기를, 오버 투어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 가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게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찬성하는 측면이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이중 가격제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버 투어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는 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식당에서 최근에는 외국인한테는 돈을 더 받는 그러한 식당들이 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숙박세 논란도 있고, 숙박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숙박세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그 외국인이 많이 가는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호텔에서는 숙박세를 만엔, 1박에 10만 원. 그만큼 그 숙박세를 그 매기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제 출국세를 이제 몇 배는 더 올리겠다, 뭐 그러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본에게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가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몰리고 있는데 싸니까 가는 거잖아요. 저렴하니까, 가성비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중 가격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세금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세금들 막 올리고 하면은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래도 일본에 찾는 그러한 관광객들도 줄어들겠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오버투어리즘을 이유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이거 좀 한번 한탕 하자, 좀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정말 오버투어리즘,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뭐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데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숙박세를 뭐 한다던가 뭐 이중 가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 도시들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본에서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가격제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서나 하는 거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외국인들은 돈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좀 많이 받고 뭐 좀 그러한 경험을 저도 좀 해봤는데 일본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키나와에 새롭게 테마파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가 이중 가격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생겼는데 이제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겠다 하면서 이제 입장료를 외국인한테는 더 많이 받는다고 이제 따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은 일본인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좀 더 많이 받아서 좀 챙겨 먹자 좀 이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동남아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일본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이 쓴 블로그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으니까 이중 가격을 하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팁을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제 들어갔을 때 우선 일본어 메뉴를 받는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한다. 그리고 외국인 메뉴를 줬을 때 이제 그 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절대 일본인 메뉴를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 보고 이제 일본어 메뉴하고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이게 좀 더 비싸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게 측에 항의를 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좀 이러한 부분 활용을 해서 이중 가격제 하는 식당 있으면은 메뉴 꼭 가지고 있다가 일본어 메뉴 뺏기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항의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일본인 가격으로 해주는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중 가격제 실시하는 가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돈을 더 받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이러한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상대로는 좀 돈을 끝까지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일본에 관심 가져서 뭐하냐, 한국이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뭐 역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강제동원,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일본은 자신들이 이제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위안부는 뭐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소녀상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타케시마, 일본의 영토다. 뭐 그리고 자위대의 방위백서 뭐 이런 데도 이제 독도는 뭐 타케시마, 일본의 땅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정말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본이 하는 행동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